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존중이란 독이 되는 사람들에게 맞서고 그들의 에너지에 똑같이 대응하며 결코 무시당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고 불에는 불로 맞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소리치면 같이 소리 지르고 더 세게 밀어붙이죠. 자존심을 앞서며 반격이야말로 힘의 증표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순간들 속에서 비록 이겼다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비고 무언가 부서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껴본 적 없나요?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혼돈을 비출 때마다 스스로를 버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본연의 모습이 아닌 그들의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당신의 영혼을 태우고 당신의 온전함을 찢어 놓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당신과 그들 사이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더 높은 자아와 옳고 싶어 하는 욕구 사이의 싸움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심리학이 이 현상에 이름을 붙이기 훨씬 전부터 이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죠.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진정한 자기 존중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차분합니다. 그것은 값싼 승리를 위해 당신의 존엄을 팔아넘기지 않고 온전한 평화를 지닌 채 돌아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는 사람들에게 지쳤다면 잠시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오늘 우리가 발견할 것은 단순히 그들을 대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더 명료하고 더 강인하며 더 목적 있는 삶을 향한 여정 위에 있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더 많은 소음이 아닌 더 많은 진실을 위해서 말입니다.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됩니다. 희미한 미소, 베일에 쌓인 한마디, 말보다 더 크게 울리는 침묵 같은 것들로요. 그리고 당신이 무엇에 맞았는지 깨닫기도 전에 당신의 마음은 이미 손안의 돌멩이를 뒤집듯 그 순간을 곱씹으며 틈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보였을까? 다른 말을 했어야 했나? 그들이 나에 대해 한 말이 맞았을까? 자기 존중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 당신 내면의 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당신의 믿음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이해하긴 더디면서 비판하긴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처가 되는 공격 중 일부는 얼굴에 대고 소리치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교묘함 속에 포장되어 조용히 당신을 찌르기 위해 무심코 던지는 말들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순간을 계속해서 되감습니다. 마치 충분히 분석하면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처럼요. 하지만 그런 행동은 당신의 평화보다 그들의 의견이 더 중요해지는 곳으로 당신을 더 깊이 끌어내릴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결코 얻을 자격이 없는 힘을 그들에게 줘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비판에 지혜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모욕에 통찰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명료함이 아닌 혼돈 속에서 말합니다. 그들의 씁쓸함, 질투, 수치심이 밖으로 흘러나와 그것을 흡수해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감성적으로 지능이 높을수록 그 말의 의미를 파악하려 애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그런 말을 들을 만했나 하고 묻게 되죠. 하지만 그 질문은 종종 잘못된 출발점입니다. 만약 그 모욕이 애초에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들의 잔인함이 조언이나 빈정거림 혹은 차가운 무관심으로 위장한 그들 자신의 고통이었다면요? 칼 융은 말했습니다. 타인에게서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 이해해야 할 무언가가 아니라 그들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픈 이유가 그 말이 사실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던 상처를 건드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상처를 보았거나 혹은 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들은 그저 되는 대로 칼을 던졌는데 당신이 우연히 가까이 서 있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의 행동은 당신의 짐이 아닙니다. 그 무게는 당신이 그것을 집어들 때만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존중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방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이 아닌 것을 흡수하지 않는 것에서 말이죠. 모든 의견이 반응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모욕이 두 번 생각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모든 것을 내면화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나쁜 기분을 우리의 실패로 만들고 날카로운 한마디를 듣고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정의한다고 결정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의견은 그들 현실의 반영일 뿐 당신을 측정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항상 악의 때문은 아니고 종종 습관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도 그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시는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당신의 말투, 당신의 진실, 당신의 경계를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악순환이 형성됩니다. 당신은 그들의 친절을 얻으려 애쓰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며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들이 옳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자기 의심의 속삭임이야말로 모욕이 달라붙게 만드는 접착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대신 그들을 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의 목소리가 당신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방 안에 들어올 자격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세네카는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너무 적게 가진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그 진리는 인정 욕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인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당신을 깎아내리며 번성하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 내면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길입니다. 자기 존중이란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이해를 구하지 않기로 내리는 조용한 결정입니다. 네, 물론 불편합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돌아서는 것은 패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침묵이 굴복이라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호이고 지혜이며 힘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의 투사를 치유하거나 그들의 수동적 공격성을 해독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피드백과 독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당신을 성장시키고 다른 하나는 당신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둘 다 진실로 위장하고 나타났다고 해서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을 찌르는 말을 할 때 잠시 멈추세요.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은 내 관한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 관한 것인가? 만약 그 말을 이해하기 위해 스스로를 뒤틀어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해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닐 겁니다. 그것은 그저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당신의 머리가 아닌 그들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게 하세요. 그들의 투사가 있어야 할 곳,
바로 그들에게 머물게 하세요.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식에 달려 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당신 자존감의 열쇠를 그들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당신 외에는 아무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비판을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목소리가 지혜에서 비롯되고 어떤 목소리가 그들 자신의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메아리칠 뿐인지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 속에서 당신은 아주 중요한 것을 되찾게 됩니다. 단지 당신의 평화나 명료함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잊어버린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했어야 할 말을 몇 시간이고 연습합니다. 대화는 반복 재생되고 모든 단어가 분석되며 모든 침묵이 재구성됩니다. 어쩌면 좀 더 차분했더라면, 어쩌면 감정을 다르게 설명했더라면, 어쩌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더라면, 혹은 더 나쁘게는 너무 조용히만 있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이죠. 보내지 않은 문자, 쓰지 않을 편지, 결코 받지 못할 마무리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는 다음번에 제대로만 한다면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태도를 보이고 이해와 품위를 적절히 섞어 보여주면 그들이 마침내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을 알아보고 변할 것이라는 애처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덫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바꾸려 에너지를 쏟을수록 당신은 자신의 힘을 더 많이 내어주게 됩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그 순환 속에서 번성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감지하는 순간 그들은 인용술사가 됩니다. 당신의 평화, 기분, 감정의 날씨가 갑자기 그들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살얼음판을 걷는데 익숙해집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당신이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상황을, 그리고 그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야말로 당신을 그 자리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하는 것은 고귀하고 친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속박입니다. 당신의 안녕이 다른 사람의 감정적 진화에 묶여 있을 때 당신은 당신의 자아를, 당신 둘 다를 자유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쇠사슬로 묶어둔 셈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계속 희망을 품게 하는 방법을 압니다. 며칠간의 잔인함 끝에 건네는 몇 마디 친절한 말,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짧은 사과, 그들에게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라고 믿게 만드는 잠깐의 취약한 모습. 하지만 칼이 여전히 상처를 헤집고 있을 때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더 열심히 사랑하면 그들이 성장할 것이라는 희망은 당신을 계속 움츠러들게 만드는 바로 그 희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치유할 수 있는 무언가로 정당화할 때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위험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들 혼돈의 치료제이며 당신의 이해가 마침내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다. 그들의 행동, 당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 그들의 치유, 스스로를 마주할 의지, 그 어느 것도 당신의 통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자신의 평화를 그들의 변화에 의존하게 만든다면 당신은 이미 조심스럽게 다룰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 손에 당신의 힘을 맡긴 셈입니다. 당신은 결코 다른 사람의 자기인식의 무게 전체를 짊어지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들 스스로가 그 짐을 들기를 거부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우리가 충분히 인내하고 지지하며 이타적이라면 다른 사람의 최고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나아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인내를 허락으로 바꾸고 당신의 연민을 목줄로 사용하여 당신이 그 순환을 떠나려 할 때마다 당신을 다시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머뭅니다. 떠나는 것이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머무는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느린 침식입니다. 당신은 먼저 웃음을 잃고 그 다음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습니다. 그들의 불만이라는 무게 아래 당신의 자신감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경계를 설정하기 위해 허락을 구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깨달았을 때쯤 당신은 이미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환상이 뻗어가는 깊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당신을 자신에게로 되돌려줄 진실이 있습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들이 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유되기 위해 그들의 이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그들의 이야기에서 역할을 그만두고 당신 자신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할 허락입니다. 그들의 성장이 당신의 책임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서 의심하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짐으로서가 아니라 당신을 단단히 세워주는 힘으로서 말이죠. 당신은 평화가 그들의 인정을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완전히 걸어 나오는 데서 온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세네카는 썼습니다. 용감한 자는 자유롭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자유란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싸움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마음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 당신이 짊어져야 할 것이고 무엇이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는지에 대한 급진적인 명료함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바꾸려는 노력을 멈출 때 처음에는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상입니다. 당신은 사랑이란 노력을 의미하고 노력은 희생을 의미한다고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기 존중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칼을 건네는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행동이 놓아주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당신의 경계를 정당화하거나 그들이 마침내 듣도록 당신의 진실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머릿속으로 또 다른 설명을 구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해받기 위해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것이 아닌 것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가?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멈출 허락을 주세요. 오해받을 허락, 조심스럽게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할 허락, 그들이 왜 그런지 이해할 필요 없이 자유로워질 허락을 말입니다. 당신은 결코 마음을 열지 않은 사람에게서 마무리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혼돈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서 평화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상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삶에 합당하다고 느끼기 위해 누군가를 바꿀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자기 존중이란 당신의 영혼 전체를 대가로 평화의 조각들만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더 이상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을 바꾸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폭발이 있은 후, 논쟁이 끝난 후, 반격이 끝난 후, 그는 일가로에
당신이 그들이 원했던 바로 그것, 즉 당신의 반응을 보여준 후에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들은 그럴 만했으며 당신은 자신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찰나의 순간에는 그것이 힘처럼 마침내 상황을 역전시킨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마음속 무언가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이 당신을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굽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선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미묘하게 남아있는 배신감, 당신의 더 나은 자아에 대한 배신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쉽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조종하면 당신도 똑같이 대응합니다.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 당신은 더 날카롭고 교활해집니다. 그들이 피해자 행세를 하면 당신은 상처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공정해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살짝 비틉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당신은 당신 본연의 모습에서 멀어지고 그들이 당신이 되기를 바라는 모습에 가까워집니다. 반응적이고 불안정하며 쉽게 미끼를 무는 사람 말이죠. 그것은 전략이 아니라 항복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의 진짜 목표는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을 말이죠. 당신은 그들의 전술을 채택하고 그들의 말투를 빌려오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정당하게 느껴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신성한 무언가가 사라집니다. 당신의 평화, 당신의 온전함, 당신의 자아 감각이 말이죠. 그리고 최악은 당신도 그들이 그것을 본다는 것을 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정확히 그들이 노리던 것이었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길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재정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당신의 적과 같아지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중, 즉 자기 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독성을 비출 때 당신은 그들의 눈에 비친 당신의 이미지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혼돈 속에서 고개를 든 채 걸어 나왔을 때 느끼던 그 조용한 자부심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남는 것은 그 가치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른 텅 빈 승리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정당화하며 필요했다고, 그들에게 교훈을 줘야 했다고, 침묵은 약함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기는 것이 당신이 아닌 누군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면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얻은 걸까요? 진실은 독이 되는 사람들은 당신을 이기기 위해 갈등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바꾸기 위해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규칙대로 행동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힘을 확인시켜주는 셈입니다. 당신은 어떤 논쟁보다도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었던 고요함 대신 그들의 소음 속 또 다른 메아리가 됩니다. 방역하지 않고 당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려고 할 때 평정을 유지하는 것, 당신의 자존심보다 당신의 가치를 선택하는 것에는 깊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는 것처럼, 그들이 무언가를 그냥 넘어가게 두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거의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제력이고 자기 통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존심보다 당신의 인격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돌아서기로 한 결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수동성으로, 친절을 약함으로 혼동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약한 것은 힘을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의 수준으로 몸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수동적인 것은 당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의 기능 장애에 의해 조종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파괴적인 것은 당신이 반응으로 입힌 피해가 그들이 도발로 입힌 피해보다 어떻게든 더 의롭다고 가장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시작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당신은 도발당했을 때 불길이 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슴속에 날카로운 타는 듯한 느낌, 빨라지는 맥박, 질주하는 마음. 그것은 방출되기를 요구하는 에너지의 급증, 생물학적인 폭풍입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느낀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의 그 틈, 그곳이 당신의 공간이고 당신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 당신은 고요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혼돈을 비추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썼습니다. 한번 확립된 좋은 인격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어떤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당신의 가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할 때마다 느리고 미묘하게 침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작은 발걸음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당신은 거울 속이 아닌 당신이 말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짜 대가입니다. 독이 되는 사람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의 승리가 아니라 당신의 침식 말이죠. 그러니 다음에 그들의 말투에 맞서고 그들의 게임에서 더 잘해서 이기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세요. 그들이 당신의 침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은 얼마나 세게 치느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호하기로 선택하느냐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가치,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중심을 보호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은 그들이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당신 자신으로 남을 권리를 말이죠. 그것은 조용한 종류의 승리입니다. 박수갈채를 요구하는 종류가 아니라 당신이 밤에 편히 잠들게 하는 종류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려져 어느 날 당신이 깨끗하고 엉키지 않았으며 자유로운 삶 속에 서 있게 되는 그런 승리입니다. 당신이 독이 되는 사람들을 이겨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들처럼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당신을 반응하도록 초대하는 세상에서 당신 본연의 모습에 뿌리를 내리고 머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반항입니다. 침묵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미완성이고 해결되지 않았으며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말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바로 독이 되는 사람들이 침묵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침묵은 그들이 자신의 소음과 마주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이죠. 누군가 당신을 모욕할 때 당신의 첫 번째 충동은 방어하고 설명하거나 보복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이해하게 만들고 싶고 통제권을 되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침묵은 종종 가장 날카로운 대답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공격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것에 먹이를 주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링 위에 오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침묵함으로써 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소진시키기 위해 고안된 싸움에 참여함으로써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것이 모욕을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고.
만약 방역하지 않으면 당신이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패배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도록 조건화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침묵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전략적 후퇴의 기술이며 당신의 평화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정도로 명확하게 당신의 싸움을 선택하는 기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최악의 것을 던졌을 때 그들이 돌려받는 것이 오직 고요함 뿐이라면 그 고요함은 당신이 할 수 있었던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를 통제할 수 없다 하었다. 당신은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신은 나의 반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독이 되는 사람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삽니다. 그들은 당신이 움찔하고 폭발하고 방어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도발에 응수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 내면의 연약한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셈입니다. 설령 당신의 말이 더 날카롭고 재치 있을지라도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자신들의 승리로 해석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그 게임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혼돈으로의 초대에 응했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병든 기능이 당신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것은 힘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하지만 침묵, 그것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왜곡할 수 없는 무언가를 전달합니다. 바로 무관심, 초연함, 그리고 평온입니다. 혼돈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에게 자신이 더 이상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그들의 게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 당신의 관심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더 불안한 일은 없습니다. 당신의 관심을 잃는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침묵은 당신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밖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명료함을 얻기 위해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말과 당신의 반응 사이의 멈춤이며 그들의 혼란 대신 당신의 존엄을 선택하는 공간입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그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당신의 침묵을 경계선으로, 즉 당신이 어디까지이며 그들이 더는 들어올 수 없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확고하고 무언의 선으로 만듭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의도를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굳이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도한 설명, 과도한 공유, 과도한 방어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가치를 설득하는 데 쓰여서는 안 될 에너지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인식에 기반한 그 침묵은 닻이 되어 줍니다. 밖에서 폭풍이 몰아칠 때 당신을 굳건히 지켜주는 닷 말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쉽지 않습니다. 늘 편안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침묵은 당신의 자아가 목소리를 내달라고 소리치는 동안 숨을 참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당신 안에는 마지막 한마디를 하고 싶고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고 싶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옳고 싶은 욕망이 정의라는 탈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평화를 대가로 치른 오름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당신 자신과의 조화를 깨뜨리면서까지 얻을 가치가 있는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당신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방역할 말을 연습하고 말다툼을 되새기고
애초에 당신의 관심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생각을 허비하며 보냈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을 멈추는 기분을. 그들의 도발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분노가 아닌 평온함으로, 냉담함이 아닌 명료함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의 반응을 통해 계속해서 상처 입히는 것을 스스로 멈추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침묵은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불편함을 감당하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서적 성숙함, 자제력, 그리고 자신의 힘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드러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존감입니다.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조용한 힘이 자라납니다. 그들은 움직임이 다르고 말이 적으며 자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이들은 미끼를 물지 않고 도발에 움찔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무뎌져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것에만 반응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벽을 쌓아서가 아니라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던지거든 반응하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십시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들이 궁금해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들이 만들어낸 침묵 속에 머물게 하세요. 그 침묵이야말로 어떤 해명보다도 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다른 무언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 당신의 명료함, 당신의 평화, 그리고 마침내 변명 없이 지켜진 당신의 경계선을 말입니다. 강해지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옳기 위해 싸울 필요도 없고 누군가 당신을 도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잠시 멈추고 고요히 머무르며 당신의 침묵이 세상의 당신의 평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게 하세요.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잘하면 아니오라고 부드럽게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유를 덧붙이고 필요하다면 사과하라고 배웁니다. 설령 당신은 괜찮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당신의 결정에 대해 괜찮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우리 몸에 배어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선을 넘으면 명확하게 선을 긋는 대신 정당화라는 장식을 덧붙입니다. 마치 토론의 대상이라도 되는 양, 당신의 경계선이 왜 존재하는지 설명하며 충격을 완화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병적인 사람들을 상대할 때 모든 설명은 그들이 기다리던 기회가 됩니다. 이해하기 위함이 아니라 논쟁하고 당신의 한계가 불공평하고 이기적이며 유난스럽다고 설득하기 위한 기회 말입니다. 어느새 당신이 세운 경계선은 그들의 질문, 죄책감, 반발의 무게에 짓눌려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친절하게 대하면 그들이 물러설 것이라고, 당신의 이유를 들으면 존중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당신을 공격하는데 이용할 것입니다. 그냥 물어보는 거야. 네가 피곤하다고 했으니까. 전에는 그런 말 안 했잖아. 잘 모르겠다고 했잖아. 보이시나요? 당신의 평화는 협상 대상이 되고 그들은 충분히 밀어붙이기만 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라 믿게 됩니다. 설명이 항상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설명은 허점이 되고 그들은 그 허점을 찾아내는데 능숙합니다. 당신이 말을 많이 할수록 그들은 더 교묘하게 말을 돌리고 그럴수록 당신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대화가 끝나면 당신은 기진맥진한 채 스스로를 의심하며 내가 너무 가혹했나, 너무 차가웠나, 너무 폐쇄적이었나 하고 자문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의심, 그것이 바로 그들이 파고드는 틈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아니오라는 답을 정당화하기 위해 장문의 글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허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종당하는 느낌이 드는 대화를 끝낼 권리가 있습니다. 마음을 바꿀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저에게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거기서 끝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례하거나 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함이며 명확함은 특히 자신에게 베푸는 친절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아온 나머지 그것이 진짜 자기 얼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절하다는 것은 언제나 응해주는 것이고 착하다는 것은 설령 우리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희생하더라도 예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선함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얼마나 내어주는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가치, 당신의 정신적 공간과 같이 신성한 것을 얼마나 단호하게 지켜내느냐로 측정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면을 오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결국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분노가 쌓이고 감정적 소진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당신은 미소를 지으며 예 라고 말한 뒤 나중에 속이 메스꺼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 그것은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연민이 아니라 자기 방임이라는 것을 당신의 영혼이 일깨워주는 신호입니다. 변명 없이 경계선을 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자존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결정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기준으로 필터링하는 것을 멈추고 그 결정이 당신의 안녕을 지켜주는지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그것은 외부의 인정에서 내면의 일치로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에서 그저 당신의 진실에 뿌리내리는 것으로의 전환입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까다롭다, 차갑다, 이기적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계선이 없었을 때 가장 큰 이득을 보던 사람들이 당신이 경계선을 세울 때 가장 먼저 반대하는 법입니다. 그것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마침내 당신이 뭔가 다른 것, 건강한 것, 필요한 것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경계선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은 설득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들어주고 존중할 것입니다. 항상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조종하려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과 연결되기 위해 곁에 있는 사람과 당신을 통제하기 위해 곁에 있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일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면서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음이야. 그렇습니다. 경계선은 진정한 당신이 숨 쉴 공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벽이 아닙니다. 잠금 장치가 있는 문이며 열쇠를 누구에게 줄지는 당신이 결정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선택할 때마다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찾아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휴식, 공간, 침묵, 거리를 선택하는 것은 이기심의 신호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전화를 받지 않을 권리, 행사에 가지 않을 권리, 바로 답장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당신의 신경계를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당신을 나쁘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 그 경계선이 왜 필요했는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이유를 캐묻거든 아니오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건 저에게 맞지 않아요. 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침묵을 설명으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이 당신을 대변하게 하세요. 당신의 고요함이 당신의 입장이 되게 하세요. 당신의 평화가 당신의 말이 아닌 말없이 굳건히 서려는 의지에 의해 지켜지게 하세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보내주세요. 조화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의 조각들을 희생해야 한다면 그들을 곁에 두는 대가는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조화는 굴복이 아닌 굳건히 바로 서는 데서 옵니다. 경계선은 사람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람들, 당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에너지를 주는 대신 침묵을 주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결코 토론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자극 바로 뒤에 찾아옵니다. 모욕적인 말, 수동 공격적인 발언, 거만한 말투 바로 뒤에 말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턱이 굳고 숨이 가빠집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나서 당신의 몸이 이미 전쟁을 선포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방어하고 보복하고 그들이 방금 당신에게 준 것과 똑같은 따가움을 느끼게 하려는 원초적인 불꽃이 다시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격한 감정의 물결 아래에는 조용한 선택, 즉 방금 일어난 일과 당신이 다음에 할 행동 사이의 간격, 틈, 공간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그 찰나의 공간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곳에 당신의 힘이 존재합니다. 밖으로 폭발하는 종류 요주의 힘이 아니라 안으로 쌓이는 종류 요주의 힘, 붙잡고 기다리고 기억하는 힘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 그 3초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모든 싸움이 당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날 선공격에 되받아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공격은 그저 떨어져 사라지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공격은 오직 당신을 당신 자신에게서 끌어낼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공간에 머물며 숨을 쉴 수 있다면 당신은 통제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들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에 대한 통제권을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런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만큼 충분히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동 조종 장치에 따라 살아갑니다. 자극은 곧장 반응으로 이어지고 버튼이 눌리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정직함이라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 조종 장치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이 평온할지 분노할지 안정될지 혼란스러울지를 다른 사람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힘이 아니라 강렬함으로 위장한 항복일 뿐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유는 세상을 통제하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반응하는 방식을 통달하는 데서 발견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잔인하고 부주의하고 교활한 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들이 당신을 잔인하고 부주의하고 교활하게 만드는 것은 멈출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반응에서 억압으로가 아니라 반응에서 대응으로, 반사에서 이성으로, 혼돈에서 명료함으로의 변화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의 일부는 분노, 상처, 씁쓸함과 같은 당신 안의 모든 감정의 범위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정하지도 억누르지도 않지만 그것이 당신을 대변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감정이 솟아오르게 한 다음 가라앉게 둡니다. 그것이 정서적 성숙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고통이 운전대를 잡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서 당신은 단지 말을 참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정체성을 되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당신이 거울, 즉 누군가 당신에게 던지는 에너지를 그대로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필터입니다. 무엇이 통과할지를 결정하고 무엇을 내보낼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순간적인 만족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만듭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제자리에 놓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굳건히 뿌리내리는 데서 오는 자존감을 만듭니다. 때로는 잠시 멈추고 숨을 쉬어도 여전히 열기가 느껴지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통달이란 감정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에 이끌리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도가 당신을 덮치도록 내버려 두되 그것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이 허공에 떠돌도록 내버려 두되 그것을 받아들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당신이 그것을 집어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 없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 상황에 결코 받을 자격이 없었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때로는 반응하고 되받아치고 대화를 끝내버리는 말을 하는 것이 기분 좋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만족감은 금세 사라집니다. 오래 남는 것은 그것을 얻기 위해 당신이 희생한 것들입니다. 당신의 평온, 당신의 자부심, 그리고 나는 나 자신과의 조화를 지켰다고 돌아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점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외부의 사건이 아닌 당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그는 당신이 정의나 복수, 심지어 타인으로부터의 평화를 찾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힘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부의 모든 것이 당신을 선 너머로 끌어당기려 할 때 안에서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매번 당신 자신에게 그 공간을 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단 3초, 한 번의 호흡, 그리고 하나의 질문. 어떤 반응이 나의 가치를 지키는가,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을 우월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그저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성찰입니다. 그것이 반응을 의도로 바꾸는 성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3초는 당신이 사는 방식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혼돈 사이에, 당신과 조종 사이에, 그리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당신의 모습 사이에 거리를 만듭니다. 그 거리는 경계선이 되고 병적인 사람들이 뚫을 수 없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힘의 장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 말하기 전에 선택하는 당신의 부분에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살아있는 한 사는 법을 계속 배워라. 자극과 반응 사이의 이 공간, 바로 그곳에서
배움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스트레스에 의해 형성된 당신이 아닌 성찰에 의해 형성된 당신 자신을 만납니다. 불길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하는 사람, 그들의 즐거움을 위해 연기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 탈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하게 남기 위해 조용히 돌아서는 사람 말입니다. 모든 대화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대답으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술은 당신이 결코 하지 않은 말입니다. 폭풍 속에서 말할 때 당신은 폭풍이 됩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 닻을 내리고 깨어있고 의도를 가지고 말할 때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그런 종류의 조용한 힘이야말로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귀 기울이게 하고 당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적인 사람들은 뛰어난 마술사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고 힘의 의미를 구부리며 떠나는 것이 일종의 실패라는 생각, 즉 당신이 진정으로 강하다면 머물러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침묵은 항복을 의미하고 평화는 당신이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결코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부재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관심을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관심, 인정,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 그들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에게 당신의 무관심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놓아주는 것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며 떠나는 사람들은 포기하는 자, 겁쟁이 또는 정서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라고 믿도록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끊임없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묶여 있기를,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기를, 변화를 끝없이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관계의 마무리를 원합니다. 치유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이 들리기를, 당신이 보이기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머무릅니다. 설명하고, 논쟁하고, 한 번 더 시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얽힐 때마다 당신은 규칙이 항상 당신에게 불리하게 짜여 있는 그들의 경기장으로 다시 발을 들여놓는 것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료함입니다. 사물을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평화,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가 혼란과 혼돈 외에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고갈되도록 만들어진 무한한 우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당신이 머무르면 마침내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현실은 당신이 떠나는 것이야말로 평화가 기다려온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오해하기로 선택한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자신에게 이로울 때만 보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당신의 자기의심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더더욱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받기를 그만두고 스스로를 선택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지점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자유는 처음에는 항상 좋게 느껴지지만은 않습니다. 공허함처럼, 상실감처럼,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은 당신이 잘못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혼돈으로부터의 금단 증상입니다. 병든 기능이 마침내 당신의 신경계에서 빠져나갈 때 남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후회와 혼동하지 마세요. 당신이 느끼는 것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보호받는 공간은 평화가 됩니다. 아마 당신은
수년간 더 잘 소통하고 더 침착하게 행동하고 당신의 입장을 한 번 더 설명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인내심 있고 더 용서하고 더 발전한 다음 버전의 당신이라면 마침내 관계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왜곡 위에 세워진 관계는 자기 개발로 고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의 성장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성장에 조금이라도 다가서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놓아줄 때 당신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바로 자기 신뢰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직관을 듣고 그것을 존중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조용한 존엄성을 되찾게 됩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깊은 종류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박수갈채와 함께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과 함께, 혼자 걷는 긴 산책과 함께,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 식사와 함께, 아무데도 가지 않는 대화 속에서 울지 않는 밤과 함께 찾아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만약 당신이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면 그 고통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평가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언제든지 철회할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놓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나 역사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그들의 힘을 철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의미를 두지 않기로 마음먹는 것입니다. 내면의 대화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지우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자기 존중은 요란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짓에, 더 이상 변명하지 않는 태도에, 망설임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단호함에, 그리고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방식에 깃들어 있습니다. 씁쓸함 때문이 아니라 명확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죠. 오래전에 떠나버린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두는 일을 멈추는 것.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 자신을 충분히 아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진실은 이것일지 모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잘 대해달라고 설득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길을 걸으면 됩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함이 어떠한 협상의 여지 없이 그들을 당신의 삶에서 실격시키는 방식으로 말이죠. 놓아준다는 것은 단지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이야기에 묶여있던 에너지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잠재력을 갉아먹으면서까지 억지로 이어가던 이야기의 한 챕터를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당신의 평온함이 더 버겁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 노력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제 당신 자신에게로, 당신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신호입니다. 그 귀환 속에서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선택했기에 더 이상 누군가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없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비로소 진정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마지막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은 침묵으로 감내하는 것들을 통해,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을 허용할 때마다 당신의 존재로서 강화하는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대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명해주고 넘어갈 때마다 당신은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각본을 쓰고 있는 셈입니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쓰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더 나은 본성을 믿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인내심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결국 조용한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오래 기다릴수록 당신이 그들에 의해 변할 위험은 더 커진다는 것을. 당신을 성장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서서히 갉아먹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말하기 전에 망설입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심합니다. 감정적인 침식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각조각. 겉으로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옳은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하지 못한 말들과 세우지 못한 경계선의 무게가 쌓여갑니다. 당신은 너무나 서서히 움츠러들어서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험입니다. 잘못된 관계에 대한 관용이 사랑의 정의가 되어버리는 것. 칼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야. 이게 사랑의 모습이야. 난 이 정도가 마땅해.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길들여진 것이며 충성심으로 위장한 두려움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진짜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지배력은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친절함이 수동적인 것과 같지 않으며 공감 능력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흡수하는 스펀지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감정적으로 기댈 곳이 되어준다는 것이 감정적으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리치거나 판을 뒤흔들지 않는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당신이 매일 내리는 조용한 결정 속에 살아 숨쉽니다. 다르게 반응하기로 머무는 것이 더 쉬울 때 기꺼이 돌아서기로. 논쟁하기 위해 듣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들 말입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해 거창한 대립은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그저 천천히 물러나 꾸준히 당신만의 리듬을 되찾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답장을 덜하고 과한 설명을 멈추고 진심일 때만 미소 짓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힘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는 노력을 멈출 때 당신은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더 이상 조건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온전해지기 위해 사과를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갑자기 혼돈의 존재보다 평화의 부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은 한때 스스로를 가장 심하게 배신했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군가 내 생각이나 행동이 틀렸음을 증명하고 보여준다면 나는 기꺼이 바꿀 것이다. 나는 진실을 추구하며 진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다. 해로운 것은 자기 기만과 무지 속에 머무는 것이다. 핵심은 지적받지 않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과 가스라이팅, 건설적인 피드백과 감정적 조종, 진실과 왜곡의 차이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 명확해지면 당신의 다음 걸음 또한 명확해집니다. 그들을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도록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 관계의 마무리는 문을 닫아두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정 속에서 당신은 혼란과 의심, 그리고 아무런 결실도 없었던 반복적인 관계에 쏟아부었던 모든 에너지를 되찾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중심이 됩니다.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뿌리내리고 냉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미묘하지만 강력합니다.
당신의 말투는 더욱 의도적이 되고 당신의 존재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더 이상 당신이 있는 곳까지 오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을 쫓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잠재력에 낭만을 품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그들이 언젠가 되어주길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보여주는 모습 그대로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시각의 전환이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온전하게 지켜줍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존중과 명확함, 그리고 배려를 가지고 당신을 대할 수 없다면 당신이 그들에게 중간까지 다가갈 필요는 없습니다. 멀리서도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조용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극적인 작별 인사 없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치유에는 항상 증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때로는 단 하나의 마지막 결정과 계속 걸어나갈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이 차가워져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락함을 덮여주기 위해 스스로를 불태우는 일을 이제 그만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떠나는 것은 사랑의 끝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끊임없이 설명하고 증명하고 인내하라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평화를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입니다. 놓아주십시오. 그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이 고요한 힘과 명료함의 여정으로 당신을 더 깊이 이끌어줄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